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는 내부 갈등조차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당은 지도부 내홍, 야당은 검찰 수사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으로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나흘 만에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치 보복인지 정당한 수사인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갖고 야당이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예전에 해왔던 그 구태한 표현으로 정치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은 저는 그건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인데 그 대장동이나 그 백현동의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발표 문제, 또 한 가지는 또 김문기라고 하는 전 성남개발공사 처장의 그 모른다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아마 그 혐의가 있는 걸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그 공소시효가 이번 9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9일 전에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마 그 출석 통보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 탄압이나 이것으로 규정을 짓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수사받고서 정말 명백한 사실을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서면 조사하면 될 걸 굳이 왜 이 시점에 소환을 하느냐. 그리고 그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들은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는데 왜 이쪽만 털어대느냐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우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사사법 절차에 순응하고 협조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국민이면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 그런 똑같은 성격의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허위사실 혐의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또 그 김건희 여사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줄이 지금 다 불송치 무혐의 이걸로 끝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대선의 패자인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성격으로 봐도 사실은 자신이 쏠려 있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표현의 과장, 말하자면 아냐 모르냐의 내심의 문제 또는 압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내심의 문제에 관련된 그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 야당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4일밖에 안 됐고 정기국회가 시작할 그때쯤 소환 조사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정략적 의도가 강하게 의심이 되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추락한 지지도 또 그 국민의힘의 내분 이런 거를 뒤엎기 위한 말하자면 자신의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로 뒤엎으려고 하는 정략용이다.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표님은 여야 형평성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충분히 이제 야당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뭐 대선 이후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들 수사가 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뭐 저 정도 얘기한 게 그렇게 심한 거냐,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다음에 또 출마가 할 수 없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은 그것도 이제 허위사실 아닙니까? 선거법 토론상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나머지들 다투는 얘기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금고형 이상이면 그건 뭐 또 다음에 출마가 제한되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그런 수사도 받아봤고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상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유포죄는 말씀하신 대로 형이 과중하죠. 만큼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말하자면 그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 또 자신을 당선시킬 목적이라는 목적이 필요하고, 또 그 허위사실 그 정도도 흑과 백 정도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때만 가능 허위사실로 판정을 내릴 수 있지, 단순히 표현상에 과장된 거라든가 정도를 좀 지나치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지금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전에 배너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때 배너 광고를 할 때 가로 열고 어디 출신을 잘못 썼어요. 그거 하나 갖고 지금 100만 원 받았다가 2심에 가서 80만 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하고 또 금전 살포에 대해서는 우리 선거법이 아주 엄하게 규정이 돼 있고 사법부도 엄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좀 그 말씀에 저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사건으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로 해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써서 선관위로부터 보존받았던 434억 원이 있거든요. 434억 원을 도로 환급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난리가 날 거로 판단이 되고요. 또 만약에 또 5년 내 형이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담 이재명 후보는 대표는 혹시 또 대통령 나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반론을 제기하면, 잠깐만요. 여야 모두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각 당 반응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양측이 모두 이렇게 강하게 맞서다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국 계속 힘겨루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국인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정 의원님. 저는 뭐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뭐 예산이 사실은 주된 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정치 쟁점적 사항이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여의도가 뭐 용광로 같이 아마 정치적인 그 대립의 형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태가 이번에 보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아까 지금 권성동 대표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 혐의만이 아니고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 문제 또 뭐 지금 심지어는 그 지역 화폐 네. 그 특혜 논란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분에 대해서 대장동 백현동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걸리고 수사가 될 때마다 아마 야당은 정치 프레임으로 또 정치 탄압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당하게 그 소위 화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그 대통령에게 1대1 영수회담 제의했잖아요. 네. 그걸 계기로 좀 풀어내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풀어서 우리의 경제나 민생이나 또 그 여야의 협치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여당의 대표도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수사상의 혐의가 드러나는 거 네. 그걸 대통령하고 만나서 혐의가 없는 걸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드러난 혐의,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처벌은 병행돼야지 영수회담에서 그걸 없던 걸로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같은 카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문제 그 소위 뭐 김병희 씨 뭐 특검 문제라든가 네. 또는 뭐 그 일부 장관의 뭐 탄핵 문제 이 문제하고 그 문제는 별개죠. 아까 제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죄를 지금 뭐 확정하고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논리적 비약이다. 우선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그 경중을 따져볼 때 그거는 내심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지나친 표현상의 문제였고 또 그건 자신에 쏠려 있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경희 씨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혹에 대한 해명에 똑같은 걸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무혐의 불송치 결정해서 그냥 줄줄이 기소를 안 하고 끝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형평성이 안 맞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집권 여당의 형편으로 보면 국정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지금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인가?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지도도 뚝 떨어져서 그 리더십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집권 여당은 지금 쌈질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서 지금 온갖 국정은 뭐 좀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대표에 대한 지금 이런 수사 문제까지 표적 수사 또는 정치 보복, 뭐 야당 탄압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행태를 보이는 이 점이 같이 겹쳐가지고 정기국회에 온 국력을 다 총 집중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인데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반론 하나만 좀 제기할게요. 네네. 자꾸 우리 이상민 의원 이거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부르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저 검찰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거 하면 되지. 그거 나가는 거 갖고 지금 뭐 비상 의혹
의원총회까지 한다고 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하니까 떳떳하면 저 출석해서 아니, 얘기하시고 아니, 김경진 씨도 두 같이 번째는 떳떳하게 조사 이거는 사법적 얘기입니다. 혐의가 있는 것 갖고 얘기인데 거기다가 왜 자꾸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떤데 왜 지지도가 이런데 왜 이런 걸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프레임으로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혐의가 있는 건 혐의가 있는 대로 수사받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인 이러한 것을 지켜나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프레임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걸로 몰고 가지 말아 주십사. 형평성이나 평등을 바입니다. 주장하시면 대통령 부인도 뭐 대통령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조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근데 앞에 차 갖고 가던 사람이 교통경찰에 걸렸는데 뒷차는 안 잡으면 말이죠. 왜 쟤는 안 잡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위반한 걸 얘기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출근길 문답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저도 여러 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다라면서 일단 즉답을 피했는데 박 대표님 대통령께서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같으면 그 사안은 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내 정치인 발언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있다, 듣지 못했다. 이번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대통령이 말씀하신다면 뭐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얘기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나는 그 뭐 별로 관심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보면 발언. 저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야당 제1야당의 그 대표가 소환 조사받고 세상이 시끄럽고 온통 방송 신문 다 뒤덮고 있는데 꼼꼼히 민생에 집중하느라고 기사를 못 봤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믿을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국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끔 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온전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제가 중하게 보는 이유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대법원까지 갔던 사안이 2018년 경기도지사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거 문제되고 있는 것도 작년 경기도지사 그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환에 응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그때도 그 국감에 나갈 거냐 말 거냐 갖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나간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뭐 대통령이든 또 법무부 장관이든 이 얘기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하는 수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발언은 상당히 그 절제하는 게 첫 번째인 거 같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도 그 여야 그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그대로도 진행하고 또 뭐 다 하되 상대방이 뭐 아까 말한 대로 난 뭐 신문 뭐 챙겨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는 믿지도 않거니와 상대는 예의도 아니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 의원님 뭐 말씀 한마디 듣고 다음 한마디는 주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박성현 대표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으로 하셨으면 저는 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신문을 보지 못했다. 신문을 보지 못한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지 못한 거를 우리 이상민 의원처럼 거짓말이다. 아니 실제로 못 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거짓말로 단정 짓는 거는 조금 비약하신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뭐 보고는 다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야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살펴보겠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홍 상황,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내용 상황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도 가끔 좀 헷갈리는데요.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예정된 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약 2달 전이죠.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를 위해 내일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새로 임명되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2달 동안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당 내분을 보는 국민들 상당히 피로한 게 현실입니다. 정우택 의원께서는 이번에 그 서병수 의원 이전 바로 직전에 전국위 의장 지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 국민의힘 새로 결성하는 비대위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되나요? 정말 저희 당의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우선 국민 여러분께 저희 당의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소속 당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 비대위 새 비대위로 진도가 나갈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9월 5일 날 전국 상임위원회가 통과를 됐기 때문에 그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당원 개정을 확정질 거로 보고 지금 당에서의 입장은 9월 8일까지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를 발족을 시킨다. 이렇기 때문에 진도는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제가 한 2가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정이 되고 무슨 정치 문제를 갖다 사법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행태를 저는 정치를 좀 오래 해왔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에 걸려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그건 우려의 시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2번째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사이 이 비상 상황으로 오게 되는 두 당사자들이거든요. 거기에 한 당사자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코너에 몰려 있다고 한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 새 비대위원장도 또 지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상 상황에 책임이 있는 한 분이 그분이 계속 그 원내대표로서의 비대위원장을 또 소위 지명할 이 권한을 가질 때 그렇게 구성된 비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려의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최근 엊그제죠. 김재영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법부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방금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맥락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해결 능력을 복원할 그 당 내부의 동력이 없나요? 지금 그 말씀 드리겠는데 그전에 대법관 우리 김 대법관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 하나 인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예전에 공부할 때 그 허영 교수님 헌법책을 많이 봤습니다. 원로 헌법학자시죠. 그분도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사법부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당의 민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치의 행위에 대해서 소위 고도의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판단을 사법부 보고 해달라. 우리끼리는 해결을 못하니 사법부에서 해결해달라. 이걸 넘기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문제고 또 요번에 이것이 또 가처분이 또 새 비대위에서 가처분이 또 다시 제기가 됐을 때는
한간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 도돌이표가 되는 게 아니냐. 자꾸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 당의 시각에서는 저희 당의 율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당원 개정을 하고 이번에 다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사법부에서도 소위 완벽하게 우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도돌이표로 가지 않을 거다. 우리 율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또 보면 좀 이례적인 상황이 당의 중진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 뭐 안철수, 서병수, 김태호, 하태경 이런 분들이 다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초재선 의원들 위주로 의총에서 이렇게 강한 입장들을 발표하면서 박수로 쫙 의결되면서 이제 입장이 모아졌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입니까? 제 기억엔 잘 없는 말씀을 드릴까요? 그 국민의힘의 하여튼 저간의 쭉 그 일련의 행태를 보면 좀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문제, 그 어려운 그 여러 복합 위기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정권을 잡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습니다만 지금 그 이번에 그 가처분 인용이 된 거는 그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국민들이 세금이 훨씬 많이 투입됩니다. 말하자면 정당 각각의 당의 자율적인 기구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입니다. 네. 따라서 공적 규범과 상식에 부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가처분 인용에 나온 판결문에도 나왔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 말하자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몇십만의 당원들과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전국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뽑힌 정식의 당대표를 몇백 명의 전국위원회에 의해서 해임시킨다.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맞설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오히려 이를 치유하는 쪽에 나와야 되는데 사후적인 당원 뭐 개정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충 땜질하겠다라는 그 방식이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중진 다선 의원들이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몇십 명이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그 다른 소리 내면 뭐 그거는 해당 행위다라고 거의 성격적으로 집단 린치가 하듯이 이렇게 입막음을 하는 행태를 보고 야, 저 국민의힘 상대당이지만 진짜 저런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저렇게 되면 다양성과 다원성 또 정당 민주 언로 이런 것들이 다 봉쇄되고 심각하게 훼손되는 아주 안 좋은 행태입니다. 박 대표님, 이렇게 초재선 의원들하고 중진들하고 이렇게 약간 갈등이 생겼을 때 초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막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게 이게 당 리더십 공백 상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 뒤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전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리스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법부 법원이라고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사법부 법원이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처분은 남부지법으로 가게 돼 있고 남부지법에 특정 판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9월 14일 날 2차, 3차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 한다는 아닙니까? 거죠. 지금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 거 이거 풀어달라고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2개를 했어요. 지금 나머지 비대위원들한테도 지금 걸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전국이 개최를 걸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거 아니면 그대로 가신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새로운 비대위는 9월 8일까지 발표를 할 건데 그러면 그거 4차 가처분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또 할 건데 그러면 이제 판사의 그 가처분 지난번 인용될 때를 보면 쭉 자기가 이제 그 헌법에 기초해서 자기가 해서 쭉 설명해서 했어요. 그럼 이제 고민할 겁니다. 이걸 진짜 아까 허영 교수 말하는데 법리적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이게 정책 파장이 너무 커졌잖아요. 여기서 또 내가 이거를 인용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체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정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건 인용을 또 하면 너무 파장이 커지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인용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거를 이런 리스크를 안고 법원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파장이 크니까 정치권에서 앞으로 해결하세요라는 아주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딱 원칙적으로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일지 몰라요. 중요한 건 당이 판사에게 운명을 맡겼다는 그 안철수 의원의 말이 전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10%든 30%든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정당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정당은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이 옛날에 더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들을 공격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배운 거죠. 국민의힘도. 초재선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 중진들이 우려를 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또 그럼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 과정에서 표결은 하나도 없어요. 표결은 딱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4가지 결정할 때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 징계, 추가 징계를 하자는 것만 표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다 그냥 박수 추인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사람들 쭉 체크를 했는데 그거 팽팽했다. 표결을 갔으면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적 절차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 다 떠나서 저는 이 판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큰데 이렇게 도박하듯이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박 대표 말씀에 저는 아까도 뭐 동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의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이게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제가 우리의 시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지금 박 대표께서 걱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판사가 또 이번에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파장이 커졌으니까 혹시 정치적 판단을 할까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만약에 판사가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분은 판사가 아니다. 저는 단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판사라는 거는 법과 저 원칙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해야지 어떤 무슨 정치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다면 그건 진짜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주실 거다. 법리에는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법리적 판단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당원 당규를 저희들은 촘촘하게 예전에는 기능 고리가 됐거나 당대표가 고리가 됐거나 최고위가 기능이 상실됐을 경우에 비상 상황이고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의 사퇴했을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다. 이거를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리적으로 촘촘히 이걸 당원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법부로부터 좋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율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 아까 서두에 나온 것처럼 우리 정치의 문제를 사법화시키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이 문제 이거는 정치가 실종된 거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뭐 박 대표랑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주호영 그 당시 비대위원장 이제 되고 나서 바로 저희 프로 나오셔서 그때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 다시 개선해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 내용이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걸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절차적으로는 개선이 났지만 아니 우리가 처음에 그 인용했던 취지는 바뀌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좀 우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지난번에 가처분에 나온 그 주문을 보면은 과연 이게 비상 상황이었냐? 근데 그 판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 체제가 있는데 왜 이게 비상 상황이냐? 두 번째는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아까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저 대표를 어떻게 전국위원회에서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주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전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도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새롭게 뽑힌 지도부가 없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가
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가면 그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우리 지도부가 다 공백이 되고 제가 원내대표 뽑혀서 저 혼자 지도부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비대위원장을 이제 임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결의 주문에도 표현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요번에도 이제 똑같은 행태란 말이죠. 그 행태는 똑같은데 다만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게 법리적으로 이거 저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뀌면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에서 뭐 총의가 모여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우택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그 순리에 맞게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원초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말하자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정식으로 뽑힌 당대표가 있는데 그것도 몇십만 당원과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뽑힌 거를 몇백 명의 전국위원회에서 해임시킨다. 그러니까 원초적 하자가 있는 걸 계속 지금 또다시 계속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 성격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후에 당원을 개정해서 한 그런 것 또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행태에 불과할 뿐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네. 국민의힘의 우려는 이겁니다. 그 가처분 들어갔을 때도 대부분 저한테 이거 그냥 비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건 그냥 다 기각입니다라고 그냥 확신을 했어요. 그렇죠. 인용 가능성이 이게 문이 없어요. 다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각하되 뭐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책 승리라고 봤거든요. 지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픈데 몸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남들이 왜 얘기하냐. 축구 시합하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PK로 어깨에서 쓰러졌어요. 심판이 보기엔 저 헐리우드 액션인데 난 아프다 진짜. 그 판단은 심판이 하는 겁니다. 심판이 할 텐데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인용이 또 되면 당이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당이 어디로 갈지 지금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타격을 받을 거예요. 기각을 한다고 너무 정책 부담이 커서 판사가 기각할 때도 이 처음에 저 주문을 보면 쭉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많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거 다 잘못되다. 다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저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한 말씀만 더 네. 해도 될까요? 이게 이제 법리적 판단은 뭐 율사들이 하고 아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그분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의외다 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리적 판단이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 서정욱 변호사가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게 제가 아주 그 실감나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예컨대 지금 판결을 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법부의 그 대법원장이 성과 관련되는 무사들 이런 문제로 해서 징계 6개월을 받았다. 네. 그다음에 대법관이 한 10여 명이 그만두고 2~3명만 남았을 때 그 대법원 비상 상황 아닙니까? 난 그 비상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징계받고 저 직무 처리를 못하고 대법관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우리도 그만두겠다 그래서 10명을 그만두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고요. 전혀 잠깐 얘가 한 전혀 가지만 적절치 않은 거기에 예. 법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그 규정을 했을 때 우리 입법부나 저 행정부에서 니네 사법부 말이지 그 비상 상황 아니다. 그렇게 뭐 얘기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적절치 않은 이런 표현도 내 주장이 아니고 서정욱 변호사가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지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법원 판결은 나왔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 새롭게 돼서 우리가 새 비대위로 출범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갈 때 이것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또 좀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율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꾸면 새 비대위는 요번에 그 가처분은 요번에 인용이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한 거니까 한번 좀 기다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여당 리더십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지금 이제 원내대표도 자기는 이거 하고 물러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가는 거죠. 비대위원장한테 가는 거죠. 지금은 힘은 어느 힘은 원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권성동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권 대표 직무대행한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 이재명 대표가 취임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크게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좀 색깔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당대표에 되고 나서 일성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꼭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앞으로 정치권이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겠다. 네. 자기부터 그렇게 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과오, 실수 이거로 반사적 정파적 이익을 얻는 데만 골몰에 있다 보니까 상대가 서로 비호감이 정도가 아주 극심해진 아주 폐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잘하기 경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늘 새롭게 쇄신해야 되고 그와 함께 통합해야 되겠죠. 갈라치기하고 또 분파적으로 나가서 다른 반대파에 대한 공격 또는 뭐 입막음 이런 행태는 좀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77.77 그러니까 80%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됐거든요. 그거는 저는 하나의 이재명 대표한테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절대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다 보니까 자칫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말하자면 오히려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확장, 좀 더 중도의 민심을 얻는 그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말하자면 당내에 있는 소위 강성 지지자들 팬덤을 받는 건 정치인들한테는 자산일 수 있지만 네.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자칫 말하자면 고립되고 매우 협소한 정치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를 넘어서는 팬덤에 매여 있지 않고 넘어서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거는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 역할이 아니고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이 이제 작년 재보궐선거부터 대선 패배하고 지방선거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치열한 성찰, 반성, 대허각성 그리고 개가천선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와 또 국민의힘이 사실은 헛발질하고 지지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주의가 저쪽으로 좀 가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 내부로 좀 반성과 혁신하는데 성찰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 지금 민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두고 보자 이런 쪽이 많지 않나요? 어때요? 그건 국민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1998년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1.5%로 아깝게 정권을 넘겨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참패한 다음에 대선에 나갔던 이해창 후보를 당대표로 다시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총풍, 안풍, 세풍 사건 같이 막 굉장한 게 휘몰아쳤고 그때 대응을 하느라고 한나라당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지금은 당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바꾸고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 통합도 하고 혁신하는 거는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갖는 거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27%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건 정치적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정책으로 돌파가 가능한데 사법 리스크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나머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출마 자격 자체가 없고 대선 후보에서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대선에서는 그러면 힘이 뚝 떨어진다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지금 이 불확실성이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평가하세요? 새 대표가 되셨다니까 뭐 우선 축하드리고 덕담을 드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구호는 잘 외치셨어요. 뭐 첫째도 민생, 뭐 하여튼 셋째까지 민생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하셨는데 좀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합니다. 제가 저 문재인 정권 때 보면요, 아주 그 문재인 대표 연설문 읽어보면 이 나라가 아주 개과천선할 나라가 될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구호는 잘 외쳐요 이분들이. 근데 행태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야당으로서 우리 여당을 견제할 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도와줄 건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행태가 좀 해서 정말 협치의 하나는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하나 드리고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아까 이상민 의원도 지적했지만 77.77%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면 이게 절대적 지지의 황홀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권리당원이 투표한 게 39%밖에 안 돼요. 또 호남에 온라인 투표한 거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지금 그 지도부 구성도 보면 지도부 중에 4명이 완전히 친명입니다. 1명만 뭐 친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 있고 이제 지명직 2명이 남았는데 한 분은 뭐 호남분이 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또 한 분은 누가 갈지 아직 좀 모르겠지만 그분도 만약 친명이 간다 그런다면 이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그러한 그 높은 지지율의 그 당의 지지율에 대한 블랙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협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뭐 책무입니다. 그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니만큼 빨리 좀 내부적으로 싸움질 권력 싸움 하지 마시고 빨리 정리정돈해서 국정을 같이 손잡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일정을 한번 보면 대정부 질문이 9월 19일에서 22일까지 이어지고요.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인사, 그다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야권 수사, 감사원 표적 감사, 또 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이 여야 간의 대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일주일 남았는데 추석 민심 어떻게 전망하시고 과연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당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권은 뭘 해야 되는지 박 대표님부터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가장 이제 어려움은 이걸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야당 돼서 여당 비판하는 게 되게 다 옳은 소리인데 국민들의 시선은 다 맞는 말인데 당신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난 민주당 5년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반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때 그 바람은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정부가 아니라 좀 다른 정부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이제 그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권 탓은 하지 말고 적어도 이전 정부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 지금 바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그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양당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그 신물
그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심지어 제가 다니면서 듣기에는 두 당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을 때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한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런 시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권 전체를 어떻게 하면 개가천선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역할하고 솔선수범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여당 같은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네, 저희 당에 대해서 좀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수습을 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산 국회이고 또 법안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어떤 통합의 문제, 또 민생 회복의 문제,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미래 도약의 이런 3개 과제를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법안도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대 저희들이 입법 과제를 선정을 해서 네. 거기에 관련되는 법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기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빨리 갖춰야 되는데 하여튼 심려를 끼쳤지만 열심히 해서 제 모습을 갖춰 나가는 여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루진단 라이브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